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민사고 학생들을 최근에 제가 한 2명, 서로 다른 학년 2명을 가르치게 되면서 너무나 학습 방법이 비슷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도 민사고는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이니까 이런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학습 방식은 나름 그게 중요하거나 혹은 굉장히 효과적이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민사고 같은 경우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해서 혼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혼자 공부를 하는 애들이 하는 어떤 학습 방법의 특징,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좀 효과적일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민사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이제 압구정동에서 가르쳤습니다.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이제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강원도 횡성에서 아이들이 토요일날 수업이 끝나면 고속버스를 타고 반포에 도착해서 고속터미널 도착하면 압구정동까지 한 20분 정도면 오니까 압구정동에 와서 민사고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사고반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는 주로 고3 이과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 당시 제가 가르쳤을 때 느낀 거는 뭐냐면 굉장히 열심히 하죠, 애들이. 특히 이제 고3 때까지 이제 학원을 이렇게 다니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내 대학을 정시로 또 합격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많아서 뭐 공부하다가 코피 흘리는 것이 다반사였어요. 공부하다가 코피가 나면 뭐 옆에 친구가 뭐 휴지 갖다 주고 그러면 걔는 자연스럽게 나가서 뭐 세수하고 코 막고 오고 여러 명이 그랬어요. 여러 명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학교에서 자주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토요일날 그 당시는 밤 12시까지 수업이 가능했으니까 밤 12시까지 수업을 해주면 다음날 아침 8시, 9시 그때쯤 또 수업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한 11시인가 12시인가 맞춰주면 고속버스 터미널 가서 강원도 횡성까지 얘네들이 버스를 타고 갔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주로 민사고 애들 수업을 하는 게 방학 때도 이제 민사고에 합격한 애들이 와서 수업을 해줬긴 했는데 특강 형태로 주로 이제 여러 명을 강의식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특별하게 관찰을 많이 못했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얘네들이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런 걸 관찰을 못했고 전달만 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가르칠 때는 이제 민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하고 2학년 학생이 따로따로 서로 모르는데 학원에 와가지고 주로 수업을 이제 과외식 수업이죠. 개별 첨삭식 이런 수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학생들 공부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관찰을 하고 특징들을 봤는데 첫 번째 공통적인 특징은 개념 정리를 본인들이 따로 합니다. 수학 개념 정리 노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기본서에 있는 개념이랑 그 개념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문제들 그런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뭐 개념을 듣거나 혹은 뭐 기본서를 보게 되면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만의 개념 노트를 만들어서 공부를 한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으로 본 거는 아무래도 이 학생들이 이제 기숙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질문이 자유롭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설지에 어느 정도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해설을 보면 해설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해설지 풀이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내 풀이는 어떻게 됐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맞은 문제도 해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보통 질문합니다. 맞은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여기 이 문제를 제가 풀어서 답은 맞았는데 그래도 완벽한 풀이가 뭔지 해설지를 봤더니 해설지에서는 A라는 풀이로 되어 있는데 제 풀이는 B라는 풀이거든요. 그러면 제 풀이도 크게 문제가 없는 풀인지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검토를 하다가 이 풀이도 충분히 정확한 풀이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풀이로 풀어도 무방하다라고 언급을 해주던가 아니면 이 풀이는 좀 우연의 일치로 만든 풀이야.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정상적인 방법은 해설지 풀이가 오르니까 그 방법대로 풀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혹은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기가 이제 문제를 풀어서 틀린 부분이 있는데 해설지 풀이는 이해가 됐는데 자기가 왜 틀렸는지를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풀이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디에서 틀렸는지 좀 찾아주세요. 검토를 해주세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제가 풀이를 보다가 여기서 잘못됐구나. 이 부분에서 여기서는 요걸 써야 돼. 여기가 틀렸기 때문에 나중에 답이 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만 수정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대답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이런 식의 질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17번 이 문제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이런 식의 질문을 제가 받아본 적이 단 한 번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그렇게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자기들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맞은 문제, 틀린 문제가 있으면 해설지를 참고해서 맞은 문제는 왜 맞았는지, 해설지 풀이와 내 풀이가 다른 지점이 뭔지 그런 걸 검토하고 틀린 문제 같은 경우도 해설지 풀이를 이해를 하고 혹은 이제 본인들이 자기 풀이에서 어디가 잘못돼서 답이 안 나오는지 검토를 해달라고 그걸 해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만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공통적인 특징들, 그런 질문을 할 때 자기가 정리를 하고 모르는 부분들만 이렇게 질문하는 거라든지 수학 개념을 자기만의 언어로 재배열해서 노트에 정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따라하면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